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차 개각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문체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이종섭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는 소식을 두고는 여야 입장이 엇갈립니다. 이 밖에 오늘의 정치권 소식들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개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전 11시 정도에 이제 발표가 유력하다 당초 이야기가 어제부터 계속 나오다가 오후로 미뤄졌어요. 뭐 특별히 미뤄진 배경이 있겠습니까? 특별한 제 생각에는 아마 뭐 배경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대통령 그 일정이 맞추다 보니까 예. 꼭 그 지금 인사 결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처 현안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거기 현안에 따른 이제 결재 사항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대통령 일정과 맞추다 보니까 아마 오후로 연기된 거 아니냐 이런 예. 거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오후에 연기한 것은 아닐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마찬가지 의견이실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11시에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뭐 언론에도 제가 서치해 보니까 예. 특별한 뭐 이유 같은 건 나오지 않은 거 봐서는 발표와 관련된 뭐 말씀하신 그런 것들 더해서 뭐 실무적인 준비, 발표 준비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지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부처들이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국방부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일 텐데 뭐 공식적인 입장을 낸 건 아닙니다만 어제부터 사의 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 네네.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아마 그 이종석 장관 스스로 이게 이제 그 야당에서 지금 탄핵을 지금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탄핵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탄핵이 되면은 상당히 그 안보 공백이 굉장히 그 심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급변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로 지금 그 북러 지금 정상회담에서 뭐 빅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 빅딜을 통한 여러 가지 무기 무기 관련된 거래가 있을 경우에 또 미국의 또 제재가 따르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상태에서 국가의 안보 공백이 상당히 길어지면은 예. 이 권력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권력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사실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은 국가 안보에 상당히 그 저해되는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종석 장관 스스로 사의를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한 것으로 그런 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국방부 장관으로서 또 해야 할 일이 아니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사의 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사실 그에 앞서 하루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해서 탄핵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탄핵 소추는 절차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 절차와 시간들이 이제 필요한데 과거에 그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박진 장관은 뭐 해임 건의안이었지만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이나 그 탄핵 소추까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여당의 태도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헌재까지 간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의 중대성을 저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본인 스스로가 그 사의를 표명했다기보다는 윗선에서 지시에 의한 그 사퇴를 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뭐 군 인권센터에서 그 7월 30일 날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난 이후에 그 다음 날 오전에 수보회의, 청와대 수보회의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호통을 치면서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이렇게 다시 다 이 상황이 다 바뀌었다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 인권센터에서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의혹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까지 연계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혀졌을 때에는 이게 명백한 직무 위반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우리 부대변하고 조금 이제 다른 또 물론 뭐 그렇게 야당에서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1년 4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1년 4개월 동안 이제 업무 평가를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업무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본 결과 이게 이제 정부의 그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 따르는 개각이 일정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대통령 통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 철학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국가 간이 투철하지 못했다면은 그 또한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시시각고로 변화하는 이 시대적 상황들을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물들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서 했을 경우에 이런 그 국방부라든가 아니면 문체부라든가 또 외가부라든가 이런 것이 교체 대상이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에서 자꾸 이제 그 꼬리 자르기다, 그 위선 외압과 관련된 꼬리 자르기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청와대 용산 입장에서 볼 때는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이 한 번 정도는 필요할 때가 안 됐겠냐 그런 시점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아마 개각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일 전부터 그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 수사 외압 의혹과 연관된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이라든지 국가안보실 2차장 또 지금 바꾸겠다라고 지금 다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 외압 의혹과 연관된 그 두 명하고 그에 이어서 국방부 장관까지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개각을 한다라고 하니까 네. 이 의혹을 하필이면 이제 원래는 이게 특검 얘기는 어제 이제 탄핵 얘기는 어제 나왔지만 그 전에 특검하고 국정조사 얘기는 이미 나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수사외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군사 법원에서조차 영장도 수사단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어 있었고 그 박정훈 그 전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쾅쾅쾅 한 다음부터 다 바뀌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지금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 지금 국회에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이 여러 가지 말을 바꾸면서 거짓말 의혹까지 지금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면 해당 당사자가 이런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수사외 의혹에 대해서 좀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지금 군 인권센터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가공무원법 78조 2항에 보면은 수사나 조사 중인 공무원들은 그 퇴직을 사의를 받아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같은 이유로 작년 6월 달인가 22년 6월 달에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도 수사 조사 중이라 해서 반려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의 같은 경우도 정확히 그거에 근거하면 법에 근거하면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면 대통령께서 사의를 받아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개각이 늦어진 게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갑자기 드네요. 예. 뭐 국가공무원법 관련해서는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도 또 사실은 겉으로는 탄핵이다, 뭐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당도 좀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부처와 다릅니다. 국방부 장관을 탄핵을 한다, 특검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안보 공백이 생겼을 상황에서 어떤 불의의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에 야당의 그거는 국민들보다 역풍 맞기는 아주 십상이죠. 또 반드시 그건 역풍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 다릅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력권을 갖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이제 안보 공백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걸 공백을 만든다면 야당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말은 특검이다, 또 탄핵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지금 뭐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지만은 뭐 실제 규명도 물론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 그래서 현재 지금 야당도 지금 의총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부분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특성상 이제 특검이 어렵다라고 하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그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그거는 이제 보시는 거예요?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예.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말씀하신 의견 거는 이제 우리 민주당의 그 입장은 아닌 거고요. 원래 이제 특검하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요구를 해왔던 거고 탄핵이 이제 어제 처음에 제안된 것이고요. 탄핵에 대한 것은 아시겠지만 뭐 그 이제 절차라든지 이제 절차 같은 게 필요하고 논의 과정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뭐 수위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좀 할 수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말고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야당들도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경찰 수사에 그 맡긴다는 것은 사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이재명 그 당대표라든지 민주당 의원들 인사라든지 문재인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그런 그 윤석열 검찰의 그런 뭐랄까 편파 수사 거기에 또 반대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뭐 그 본부장 리스크라든지 또는 그 국민의힘 각종 의원들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또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그런 편파적인 그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수사 외 의혹과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지금 연관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경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혹시 반박하실 지금 내용 있으십니까? 이제 뭐 자꾸 편파 수사라고 지금 야당에서 편파 수사라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편파 수사가 아니고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상황입니다. 옛날 뭐 꼭 굳이 따진다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얼마나 많은 비정상을 정상화시킨다는 비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 수사하고 또 수사 자체도 그 지연시킨 사례들이 너무나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자꾸 편파 수사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저는 좀 그거는 잘못된 제가 생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예를 좀 들어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네. 문재인 정부 때 그 차고 넘친다는 그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역대의 0.73%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기소한 적이 없잖아요. 그것도 기억과 느낌을 가지고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례였던 윤석열 당시 후보가 김만배 씨 몰랐다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김문기 씨 몰랐다와 김만배 씨 몰랐다 똑같은 내용인데 김만배 씨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주관적 인식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인식이기 때문에 그 무혐의 각하 처분했어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근데 똑같은 거로 이재명 대표는 기소해서 지금도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장동 건하고 백현동 건은 배임죄잖아요. 그리고 성남 FC 건하고 대북 송금 건은 제3자 뇌물입니다. 네. 이 배임죄와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로 구속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사례들은 대부분 다 뇌물을 받아서 그렇잖아요. 최근에 국민의힘 그 의원도 7년형 대부분에서 받고 이제 저 의원직 상실됐는데 근데 지금 한 푼도 받은 거 없는 거는 지금까지 뭐 확인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배임이나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임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의 정책적 그 재량이 강범에게 인정되고 있는데 그 지자체장의 판단을 가지고 유죄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힘든 거를 좀 규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도 성남 FC도 성남 시민 구단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고 성남시의 혈세를 줄인 혈세를 절약한 그런 내용이고 대부송금 같은 경우에도 제3자 뇌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합법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남북 교류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그것도 조폭 출신 불법 사채업자인 김성태한테 통해서 800만 불을 대납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사가 지금 거의 다 2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 홍준표 검사 출신 그 대구시장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수부 수사가 2개월 넘는 게 어딨냐.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도 70일 만에 수사 종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끝도 없이 계속해서 그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특수부 검사들 수십 명 투입하고 수사관까지 수백 명을 투입해가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한 증거자료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김성태라든지 유동규라든지 이런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고인들의 진술만에 의해서 사건이 아닌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공무상 기밀 누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범죄가 있다는 것을 예단을 시키는 악마화시키고 범죄화시키는 것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대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입증에 자신 있고 저 증거가 차고 넘치면 우리 헌법상의 원칙인 불구속 기소에 의해서 공판 중심제에 의해서 기소하면 되잖아요. 왜 기소는 안 하고 계속해서 공무상 기밀 누설만 지금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죄송한데요. 소환과 체포 영장 쇼만 하냐 너무 이거죠. 지금 그 야당에서 늘 주장했던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을 하니까 제가 좀 중간에 잠깐 시켰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야당에서 줄기차게 끝까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뭐 국민들이 판단할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재명 그 대표가 뭐 지사 시절에 저당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그렇다면은 왜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한테 나는 전혀 모른다. 이화영 부지사가 모든 결제 서류를 위조했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모든 책임을 왜 이화영 경제부지사한테 떠는 겁니까? 누가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는 누가 임명한 겁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증거가 전혀 없는 걸 2년 동안 수사를 한다는데 이 지금 그 이재명 지금 대표의 수사 내용들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이런 수사 방대한 거 정권이 바뀌는 교체하는 과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수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지금 대표가 왜 지금 피의자 신분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피의자 신분인 당 대표가 있은 적도 없고요. 피의자 신분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투쟁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이렇게 농단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피해자 신문에서 당대표를 또 당대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지금 수사를 지금 방해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수사를 지금 계속 금년 10월까지 끌고 갈까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대표 정도 되면요. 적어도 당원들과 또 국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당을 활용해서 자신의 피해자의 사실을 그것을 자꾸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수사 중에 이재명 대표께서 굳이 단식 투쟁을 명분 없는 단식 투쟁을 하는지 일반 국민들 다 알거든요. 왜 그런지를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민들이 무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은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검찰공화국이라고 인식하고 계세요. 이미 하도 사실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행정부 특히나 검찰의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방탄 프레임을 정부 여당에서 계속 짜니까 그러면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비얘기 중에 영장 청구해라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2년 가까이 수사를 했으면 충분하게 증거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는데 그때 안 하고 굳이 공교롭게도 본회의 때 우리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누리기 위해서 체포 동의서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도 아닙니까? 그리고 추석 전에 또 쳐가지고 추석 밥상에다 올려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윤석열 검찰에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아까 쭉 이제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먼저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게 훨씬 많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쭉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안전 당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지금 경제 민생 어려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이념 전쟁을 부추기면서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에게 야당과 협치하지 말고 싸우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국정 기조를 좀 바꾸라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정부에서 그거를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느냐 방류 중단을 요구해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시잖아요. 169석을 갖고 온 거대 야당이 국회 안에서 하면 될 것을 왜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그렇게 그동안에 민생 법안 같은 거를 저희가 처리해서 국회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여당에서 계속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패스트트랙이나 통해 가지고 또는 신속 처리 법안 통해 갖고 처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간호사법이라든지 다 거부권 행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 자체가 지금 부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자꾸 야당의 입장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자꾸 민생 하시는데요. 아니 지금 야당에서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있습니까? 야당이 지금 여당 눈치 봅니까? 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눈치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야당이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정치적 구조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뭐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민생이 하시는 네.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맘만 먹으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적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그리고요, 그래서 그 제가- 민생과 관련된 그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양극 여당하고 관리- 예. 여당하고 제대로 한번 협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 그 수적 열세를 지금 우위를 갖고 있는 야당에서 자꾸 그 여당 핑계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왜 그것을 갖고 대통령께서 일본에다가 그것을 방류하지 말라고 주장하는데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가짜 뉴스를 지금 퍼뜨리면서 한 번도 과학적 근거에 의한 그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걸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그저 감성에 호소하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말씀하신 거 하나씩 좀 말씀을 예, 드리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 민생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야당에서 만약 수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니, 그게 제가 볼 뭐냐는 때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만 그것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하나씩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야당이 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자, 그럼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말씀드릴게요.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저희가 사실은 개각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갔다가 지금 민생 법안까지 지금 너무 논점이 살짝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제가 다시 좁혀서 돌아오겠습니다. 주제가 넘어간 김에 이재명 대표 어제 이제 2차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전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조사를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도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사건을 조작한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2년 가까이 수사를 했잖아요. 지금 뭐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23일 동안 검사 수십 명이 상주하면서 검찰과 수사관이 수십 명이 상주하면서 무려 6만 7천 건이 넘는 자료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툭하면은 전부 다 언론을 통해서 그 기밀 누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뚜렷한 스모킹과 관련된 물증과 관련된 그 보도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된 이후에 진술이 바뀐 거로 근거로 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계속 피의사실 공표만 하고 있고 소환 쇼만 하고 있고 그다음 체포영장을 통해서 그 우리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 있는 그 수사, 정치 수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 말아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아니 저는 이제 어제 이제 2차 조사 끝나고 나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이게 뭐 너무 황당하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십니다. 수사에 대해서. 그리고 증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것은 이화영이 한테 책임을 떠는 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검찰 그 수사를 하고 나면 1차 조서에서 조서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서 난일을 하지 않았으면 2차 때는 조서 난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왜냐하면은 조서 난일에 문제가 있으면은 피의자인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조서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고 저것은 다르다. 그렇지 않다. 옳다. 그렇다를 수정하면 됩니다. 검찰이 강압적으로 조사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명백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조서 내용에 반영을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조서를 날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거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끌고 가기 위하지 않겠냐. 어쨌든 검찰은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체포영장 청구를 아마 제출할 겁니다. 국회에.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 12월까지 이거를 이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전술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지나치게 이걸 이용한다는 것은 이게 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게 너무나 좀 그 조사에도 뭐 1차에는 날인하지 않고 2차에는 날인하고 예. 모든 것은 검찰의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게 그리고 아까도 뭐 대변인께서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증거가 뭐 전혀 없다 이러는데 사실 중앙일보 오늘 그 보도 관련된 것도 보면 이화영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안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된 그 서류 사인한 부분도 다 있고 그런 서류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냥 그 이화영이가 날조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게 되지 않죠. 그런 거 본인과 관련된 모든 수사 내용은 불필요할 정도로 전부 부정하니까 검찰에서도 수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박 논거를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법부에 갔을 때, 재판에 갔을 때도 검찰의 어떤 정당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튼 이 사법 리스크를 어쨌든 최소화시킬 그런 명분을 갖고 지금 단식 투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그 2차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 이번엔 조사 날인 서명을 하고 갈 것이냐는 이제 원래 계속 주목받았던 부분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조서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고 2차 조사에서는 설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서 그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뭐 진술 거부권도 있고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피의자는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방어권의 행사의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찰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물증이라든지 또는 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2년 가까이 그런 수사를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균택 변호사의 얘기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의 진술과 너무나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서 그것을 도저히 서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거기다가 그 내용들이 아까 말씀하신 황당하다라는 이화영과 관련된 공문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언론에 통해서 단독으로 보도가 났단 말이죠. 그거는 그 수사검사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수사검사를 구두로 고발까지 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법상의 원칙은 공판 중심주의예요.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게 제1당 야당 대표를 굳이 인신을 구속한 다음에 기소를 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비판의 지점도 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요.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영장 실질 심사의 영장에 대한 발부율이 83%가 넘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재판은 오랜 시간 동안에 검찰 검사와 그 피고인 사이에서 서로 진실 공방을 하면서 충분하게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영장 실질 심사는 단 하루 만에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된 자료만 해도 지금 뭐 수만 페이지에 다른다고 하잖아요. 그 내용을 그 이재명 대표가 단 하루 만에 다 그걸 인지하고 숙지하고 또 검사에서 그 증거 하나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뭔가 증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 영장 실질 심사할 때는 또 제출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피의자로서 이런 거에 대한 그 방어권 차원에서 나는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뭐 방어권 차원에서 뭐 얘기한다는 건 그건 뭐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가 야당 제1당 대표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증거를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당대표를 조사를 하는 것이지 제1야당의 당대표를 함부로 그렇게 그 기소를 한다든가 함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정확한 팩트 중심으로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서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왜 수정을 하지 않고 사인을 하지 않는지 이 부분은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도 그 검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 뭐 과거에 문제로 수사를 받아보면은 다 본인이 날인다 해서 제가 날인도 하지만은 수정은 다 합니다. 수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하게 되고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그리고 변호사 출신께서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 서명에 날인을 안 하는 건지 조서에 날인을 안 하는지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조사에서 됐어요. 조서에 날인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것 같으니까 사실은 조사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영장 청구에 대한 부분으로 관심이 네. 쏠리잖아요. 이 시기에 대한 전망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네.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잠깐 한번 조금만 더 붙이고 예. 말씀드릴게요. 그 검찰에서 그 작성한 조서는 아시겠지만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재판정에서 다시 진술해야지 이제 그 진짜 증거로서의 저기 효력이 있는 거라서 사실 서명을 하고 안 하고는 재판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신청했을 때 영장실질심사 때에는 그게 이제 그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경택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체포동의안을 이제 치겠죠. 원래부터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한 요식행위로 소환을 단식 중인 그 당대표를 두 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9월 달에 이제 본회의가 20일이라고 25일 두 차례 지금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1일 날 아마도 보고하고 25일 날 이제 표결에 들어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그 비얘기 중에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회의 때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좀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미 그 전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 결과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표결에서 잠시만 네, 이것 좀 네. 여쭤볼게요. 지금 기류를 좀 보면 물론 이제 일부 의원들이긴 합니다만 박범계 의원이 이재명을 저들의 입에 내어줄 수 없다. 서원숙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당론 부결해야 한다. 뭐 이런 발언들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표결에 좀 영향을 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지난번에 의총에서 결정된 내용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게 이제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지금 그 검찰에서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정당한 영장 청구이냐에 대한 그 판단들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총을 또 열어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14일째 오늘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단식하는 과정에서의 정부 여당의 그 태도라든지 또는 윤석열 검찰에서 그 피의 사실을 그 사이에서도 그 유출하거나 이런 것들 행태들을 봤을 때 당 내부의 분위기는 대단히 지금 그 많이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당대표 중심으로 결속하려는 그런 그 분위기는 많이 감지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좀 전에 이제 자꾸 검찰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좀 하려고 한다 무리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지금 정치 검찰이 아니에요. 옛날에 군부 시대의 검찰이 아닙니다. 검찰이 뭐 정무적인 판단에서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때문에 그렇게 청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0월 달이면은 국정감사가 시작돼 버리면은 10월 한 달 그냥 가버립니다. 11월 그냥 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12월 본회의 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시간이 또 늘어집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 신분에서 일단 수사받는 과정에서 단식을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국민들이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단식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단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검찰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시간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체포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그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를 했는데 이걸 정당한 영장 청구를 해서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정당한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정당 영장 청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이 부분도 뭐 국민 눈높이라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이번 그 체포영장 청구 결과를 두고 보면은 민주당이 정말로 법을 정말로 이 자유민주주의국가 법 체계를 정말 제대로 수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그 결과를 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검찰에서 이렇게 입증을 자신하면 그냥 불구속 기소하면 되잖아요. 굳이 인신 구속할 필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그 불체포 특권의 영역 자체가 그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징후가 있을 경우에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검찰이 하는 이 행태들이 이 검찰권 남용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이제 그 혐의 자체가 경미하면은 불구속 기소를 주로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법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는 굉장히 엄중한 사항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잘못하면 국기를 물러나는 사건까지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장 체포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범죄 상황이 굉장히 뭐 경미하면은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사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재판정 청구를 하려고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구속 사유는 세 가지잖아요. 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고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표가 뭐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자료는 전부 다 성남시랑 그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청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다 압수수색 해갔거든요. 그리고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배임이에요. 이게 제3자 뇌물이랑 배임이에요. 대장동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퉈야 될 내용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범죄 혐의를 서로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고 판정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내용들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이 시간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